당신이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이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자연스럽게 적당한 최선에서 멈추게 되는 이유. 애티튜드를 태도라고 오역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애티튜드가 태도로 눌려있기 때문인 거죠.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 네 번째 이야기. 기적의 소환술사. 내가 아는 누구는 안 그러던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애티튜드가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참 묘합니다. 그 성과의 기쁨이 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주변에서 숨죽이고 있던 존재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빌런, 소환술사입니다. 보통 빌런이라고 하면 앞길을 막아서는 험상궂은 적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소환술사는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친숙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당신 곁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던 평범한 지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애티튜드가 빛을 발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 이들은 조용히 페르소나를 바꿔 쓰고 소환술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애티튜드를 태도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 그래서 당신이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제 목적도 명확합니다. 당신의 애티튜드를 그 감옥에서 빼내오는 것. 그래서 당신이 다시 최대한의 최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소환술사가 어떤 식으로 당신의 애티튜드를 가두는지 그 수법을 하나씩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공격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최대한의 최선을 다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상 소환술입니다. 소환술사가 자신만의 대단한 인맥을 소환하여 당신의 태도가 과하다고 누르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아는 누구는 안 그러던데? 내가 아는 누구는 너보다 훨씬 잘하는데 유난 떨지 않던데? 내가 아는 누구는 너보다 뛰어난데 겸손하던데? 그 대단한 사람은 항상 당신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동시에 당신보다 압도적으로 조용합니다. 반면 당신은 늘 꼴값일 뿐이죠. 소환술사는 이렇게 당신의 애티튜드를 당신은 본 적도 없는 존재와 비교하고 비난하며 적당히 하라고 강요합니다. 소환술사,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애티튜드를 태도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소환술사가 노리는 구도는 명확합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을 곁에 둔 격조인의 인맥가가 되고 당신은 졸지에 앞뒤 안 가리고 나대는 꼴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멈칫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소환술사가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죠. 그 대단하다는 소환술사의 인맥, 여러분이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사람일까요? 의심되지만 일단 믿어준다고 쳐보겠습니다. 대단한 인맥이라 실제로는 안 보여줬다고 쳐보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소환술사가 그 대단한 인맥과 통화하는 거라도 한번 본 적 있나요? 솔직히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 대단한 인맥이 실존 인물이라고 쳐주고 얼굴도 안다고 쳐줬을 때 그 대단한 인맥이 소환술사의 이름은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는 빌 게이츠도 알고 워렌 버핏도 압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아요. 저는 그 사람들 책을 읽었고 영상도 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믿어볼게요. 이번 양보에서 소환술사의 지인들이 실존 인물이고 심지어 소환술사의 이름을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믿어보자고요.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이 실제로 그의 지인이라고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당신의 애티튜드와 무슨 상관이죠? 빌 게이츠가 프로그래밍을 천재적으로 잘하는 것과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과 지금 당신이 당신만의 애티튜드를 펼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요? 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관관계도 없죠. 하지만 소환술사는 대단한 인맥을 내세우며 당신의 애티튜드를 가두려고 합니다. 자, 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사 온 곳은 놀랍게도 당신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층에 빌 게이츠가 이사를 왔고 아래층에 워렌 버핏이 이사 온 겁니다. 심지어 나이까지 당신이랑 동갑으로 바뀌었다는 설정입니다. 자, 이 설정 안에서 당신의 애티튜드를 눌러야 하는 인과관계를 찾아보세요. 연관관계를 찾아도 좋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환술사는 단지 대단한 타인의 그림자를 빌려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 억지에 눌려 아 내가 유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소환술사의 작전이 묻은 겁니다. 원래 밖에 나가면 옷에 먼지 묻습니다. 옷을 입으면 어차피 빨래는 해야 되죠. 그래도 알면 훨씬 덜 묻힐 수는 있어요. 이제부터 훨씬 덜 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애티튜드를 누르라고 할 때 헷갈리게 된다면 이 질문만 대입해보세요. 그래서 그것과 내가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슨 상관이지?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짧게 하자면 무슨 상관인지 묻는 이 질문만으로 첫 번째 기술인 허상소환술은 그 즉시 파괴됩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소환술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네 아랫집으로 이사 왔어. 그러니까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마. 너 너무 설치고 있어. 무슨 상관이지? 빌 게이츠가 너랑 동갑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마. 너무 설치고 있어. 무슨 상관이죠? 손흥민이 축구 잘해. 그러니까 넌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마. 무슨 상관이지? 말도 안 되죠? 들으면서 실수가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소환술사는 그래봐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라면서 허무주의에 빠뜨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무슨 상관이지?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슨 상관이지? 더 줄여서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뭔 상관? 허상소환술. 이제 보이시죠? 실체도 없는 허상 앞에서 당신이 멈칫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환술사의 첫 번째 기술은 이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소환술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허상소환술이 통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겁한 두 번째 기술을 꺼내듭니다. 소환술사의 악랄한 두 번째 기술, 바로 지인소환술입니다. 이번 기술은 모든 설계가 정반대입니다. 이름만 아는 유명인이 아닙니다. 당신과 소환술사의 공통 지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광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당신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말이죠. 와, 누구누구는 진짜 대단하더라. 넌 절대 걔 못 따라가겠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코미디는 소환당한 그 지인이 객관적으로 당신보다 한 수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애매하지도 않아요. 실력도 성과도 명확하게 아래인 존재를 가져와서 상대는 신나게 올려치고 당신은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소환술사는 다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소환술사는 성자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환술사는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착한 사람, 시기 질투 따위는 모르는 천사 같은 지인이라는 평판을 아주 야무지게 정립하는 겁니다. 반면
그 착한 성자라는 무적의 방패 뒤에 숨어서 당신의 성취를 야금야금 깎아먹는 중이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나는 내 삶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만들어냈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옹졸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를 깎아내린 저 사람은 성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불쾌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불쾌감을 해결하려고 당신이 내놓는 모든 상식적인 대응들이 사실은 소환술사가 가장 원하는 먹잇감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칠 겁니다. 1. 내 할 일 바쁘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무시하자. 2. 아니지. 사실이 아니니까 제대로 교정을 해줘야지. 3. 에휴,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한번 져주자. 통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참혹한 결과들을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허상소환술은 그냥 귀찮은 소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든 워렌 버핏이 어떻든 그래서 어쩌라고 한마디면 끝났죠. 실체 없는 허상과는 싸울 가치도 없었고 그들의 대단함이 나의 애티튜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인소환술은 다릅니다. 이 공격의 핵심은 당신이 일궈낸 성취 그 자체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데 있거든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환술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떠나갈까요? 아니면 제풀에 지쳐서 알아서 멈출까요? 아니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멈출 이유가 없거든요. 공격을 퍼부을수록 소환술사 본인은 타인을 칭찬하는 성자가 되고 반대로 애티튜드하는 당신의 가치는 더 효과적으로 깎여나가는데 왜 멈추겠습니까? 이건 마치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 열심히 내 갈 길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비를 껴입고 무시하면서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빗물이 틈새로 들이치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당신의 무반응은 쿨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에 침묵하는 패배자가 되어갑니다. 당신의 고유한 침묵은 소환술사의 화려한 칭찬 프레임에 갇혀 말 못할 질투나 암묵적 항복으로 박제되어 버립니다. 소환술사는 당신의 침묵을 주변에 이렇게 배포할 겁니다. 거봐, 본인도 걔보다 못한 거 아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 당신의 고결한 무시는 그들의 입을 통해 굴욕적인 패배 인정으로 오역되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소환술사가 당신을 가둘 감옥의 벽돌이 될 뿐입니다. 무반응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정하는 선택입니다. 소환술사의 내려치기를 참다 못해 팩트를 꺼내드는 순간 당신은 소환술사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허상 소환술 때는 논리로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 소환술은 다릅니다.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진흙탕 싸움입니다. 당신이 걔가 나보다 성취가 객관적으로 낮은데 왜 자꾸 비교해? 라고 정당하게 반박하는 그 찰나 소환술사는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슬픈 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누구누구가 대견해서 칭찬한 것뿐인데 넌 왜 그렇게 공격적이니? 이 한마디에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의 치열했던 애티튜드는 순식간에 옹졸한 질투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아주 찰지고 입에 딱 붙는 낙인 하나 찍어주죠. 바로 표독스럽다라는 수식어입니다. 동료의 성취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표독한 괴물. 남보다 조금 뛰어난 것 같다고 그저 깔보는 표독한 괴물. 소환술사가 쳐둔 성자의 그늘이 너무 넓어서 당신의 정당한 방어는 그저 표독한 발악으로만 비춰질 뿐입니다. 결국 당신의 성취는 인성 문제라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맙니다. 똑바로 정정하는 건 역시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환술사의 주장에 맞춰서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시하자니 비가 들이치고 똑바로 정정하자니 싸움이 되고 내 할 일도 바쁜데 굳이 싸우고 싶지도 않죠. 이럴 때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이라면 택할 법한 아주 상식적이고 성숙한 태도가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 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바로 예의상 져주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 걔가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어른스럽고 현명해 보이는 선택이 실은 당신의 애티튜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집행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신이 걔가 더 나은 것 같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공식 선언이 되는 겁니다. 소환술사는 그 한마디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정을 연료 삼아 주변에 낙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나대고 다니던 사람, 이런 딱지가 붙는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성취까지 소급해서 덮어씌웁니다. 원래부터 별거 없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죠?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요. 1951년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백하게 틀린 답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답을 선택하면 실험 참가자의 75%가 집단을 따라 틀린 답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에 진실이 있어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도 다수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그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환술사가 퍼뜨린 낙인, 그리고 당신 입으로 직접 한 인정,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주변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성취는 당신보다 낮은 성취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낮은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짧게 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취는 별 볼 일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외부가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더 잔인한 일이 시작돼요. 당신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이뤄낸 진짜 성취, 그리고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낸 거짓 인정.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로 밀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뇌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택은 진실이 아니라 더 편한 쪽으로 기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거나 나는 괜찮겠지라고 믿어버리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진실보다 편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당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신 혼자만 알고 있는 진짜 성취, 당신을 둘러싼 모두가 말하고 결정적으로 당신 입으로 직접 인정한 낮은 성취. 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혼자 싸워나가야 하는 진실보다 이미 모두가 동의한 거짓이 훨씬 편합니다. 뇌는 결국 거짓말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당신의 애티튜드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의식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예전엔 이런 의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꾸 걸리죠. 그리고 뇌는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아니, 성취 낮아. 그러면 다음 생각이 따라옵니다. 스스로도 만족 못하는 성취가 무슨 소용이지?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가 달라지지? 당신이 예의상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당신 스스로 애티튜드의 시동을 꺼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말하겠죠. 그때 그걸 왜 그만뒀더라? 결국 예의상 져준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애티튜드를 적에게 헌납하고 스스로를 의심의 감옥에 가두는 자발적 항복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환술사가 노리는 건 당신의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엔진인
애티튜드가 꺼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예의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무시하면 비겁하게 도망친 패배자가 됩니다. 교정하면 동료를 시기하는 표독한 괴물이 됩니다. 져주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허풍쟁이가 되어 멈춰버립니다. 소환술사가 설계한 이 지독한 삼지창 앞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무시도 반박도 양보도 정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르는 상태로는 이 지독한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력은 멋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바뀝니다. 이 견고한 굴레를 단 한 번의 호흡으로 깨부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척하는 소환술사의 가면을 벗기고 당신의 성취를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는 법.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할 것. 둘째, 그들의 언어를 오염시킬 것. 이 두 가지 설계도가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솔루션,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할 것. 애티튜드를 품은 사람에겐 치명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소환술사가 설계한 경기장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곤 합니다. 바로 합리적인 증명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내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참 합리적이고 멋진 생각 같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소환술사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누르기니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죠. 당신이 평소 5 정도의 성과를 내다가 소환술사의 비아냥에 자극받아 뼈를 깎는 노력으로 10을 만들어 들고 갑니다. 그럼 소환술사가 와 인정 이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즉석에서 채점 기준표를 찢어버립니다. 야, 숫자만 무식하게 큰 10보다 저기 누구누구가 그린 1이 훨씬 격조 있지 않냐? 넌 너무 유난이야. 힘 좀 빼라.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그 1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조각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건 너무 인위적이야. 저기 아무것도 안 한 0.1을 봐라. 저 여백임이. 저게 진짜 실력이지.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도끼가 살려있니? 자, 이제 보이십니까? 당신이 10을 가져오면 1이 낫다 하고 1을 가져오면 0.1이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신이 되어 세상을 창조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구는 흙 한 점 안 쓰고도 만들던데? 넌 참 꼴값이다. 그들은 당신의 실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공포를 느끼는 중인 거죠. 당신의 애티튜드가 본인들의 초라함을 증명할까봐.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유난인가 라고 생각하며 멈출 때까지 정답지를 계속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신의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역겨운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논리? 아닙니다. 결과? 아니에요. 그 성과물 나 좀 줘 라고 할 때뿐입니다. 당신의 피땀이 본인의 이득으로 환수되는 그 찰나에만 그들을 인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러곤 곧바로 뒤돌아서 말하죠. 인정받고 싶으면 더 가져와. 대신 나대지는 말고. 이건 조언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그러니 이제 증명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내려놓고 그 경기장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이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는 순간 소환술사의 누르기는 허공을 가르는 헛발질이 됩니다. 그러니 소환술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증명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솔루션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려놓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그건 그저 나 혼자 마음 편해지는 해탈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을 닦으러 온 게 아닙니다. 빌런의 무기를 박살내러 온 거죠. 조용히 경기장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소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술 자체를 고장내버려야 합니다. 진짜 파회는
이제 시작될 두 번째 솔루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그들의 언어를 오염시킬 것. 이건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규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됩니다. 말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 소환술사가 비열한 비교와 찬양을 시작하며 당신의 누르를 할 때 당신은 단 4글자만 뱉으면 됩니다. 또 이러네. 또 이러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웃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덤덤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이 4글자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왜냐하면, 사실은 말이야, 이런 단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왜 저 지인보다 뛰어난지, 그 비교가 왜 부당한지 논리적으로 정정하려 드는 찰나 소환술사는 쾌재를 부릅니다. 당신을 공격할 방법이 다시 생기거든요. 맞서 싸울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그 지독한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분석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들의 행위를 지겨운 습관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또 이러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소환술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착한 성장의 탑은 무너집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던 그들의 정교한 기술은 이 말 한마디에 의해 대단한 비판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저급한 버릇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소환술사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쟤 또 시작이네. 정말 지겹다. 또는 따라서 말하겠죠. 또 이러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소환술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어를 오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소환술사는 말할수록 오히려 스스로가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당한 최선에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최대한의 최선을 다할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태도라는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애티튜드를 마음껏 연주하길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큰 일을 겪었고 다 해결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후유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소환술사는 물리쳤지만 소환술사의 그 지독한 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최후의 보루를 심어두었거든요. 바로 가면현상 소환술이라는 이름의 후유증입니다. 외부의 소환술사가 당신의 성과를 공격했다면 이 마지막 기술은 당신의 영혼을 정조준합니다. 이 정교한 살상 무기의 실체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1978년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폴린 클래스와 수잔 임스는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성공을 실력이 아닌 운이나 타인의 속인 결과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운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를 가면증후군이라 명명했지만 애티튜드의 관점에선 이건 명백한 가면현상 소환술입니다.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건 당신이 맞서 싸워 파괴할 할 대상이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만 골라 암살하듯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애티튜드를 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인데 그럴 순 없죠.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지독한 정체기가 올 수도 있고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의욕이 증발하는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하거나 며칠 밤을 새워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채 그냥 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찰나, 방패를 들 힘조차 없는 그 취약한 순간 당신 내부에서 가면현상 소환술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빌런들이 너는 꼴값이야 라고 소리쳤다면 이제 당신 안의 소환체는 가장 익숙한 당신의 목소리로 비릿하게 속삭입니다. 야, 이제 솔직해지자. 너 사실 실력 없는 거 맞잖아.
지금까지는 운 좋게 안 걸린 것뿐이잖아. 사람들이 내 진짜 실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비웃겠니? 너는 지금 모두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야. 당신의 무너뜨리는 그 목소리의 핵심 근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너처럼 유난 떨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누구나 유난을 떱니다. 단지 대중 앞에서는 아닌 척 우아한 필터를 끼울 뿐이죠. 소환술사가 소환해낸 그 여유로운 천재나 겸손한 실력자는 실제하지 않은 허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학병원의 의대 교수들을 봅시다. 사람들은 교수들이 정갈한 가운을 입고 우아하게 병실을 돌며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모습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회진 시간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수들은 새벽 6시, 7시에 병원에 나타납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 외래 진료 전, 수술 전, 그 짧은 틈을 타서 병동을 뛰어다닙니다. 밤새 수술하고 눈이 벌개진 채로 밤 9시에 다시 회진을 돌기도 하죠. 그들이 권위를 유지하는 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유난을 떨며 시간을 쪼개고 환자의 상태에 집착하며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우아해 보이는 가운 속은 사실 땀과 피로로 찌든 유난스러운 생존자의 전투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예외 없이 괴물 같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꼴값이라 부를 법한 유난스러운 몰입,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끝까지 가보는 것, 그 압도적인 유난스러움이 바로 애티튜드의 본질입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소환수를 깨부수는 유일한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결핍된 존재임을 세상과 자기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의 소환술사가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이니? 너 가짜지? 라고 비아냥거릴 때 심장을 부여잡는 대신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맞아, 나 유난 떨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애티튜드를 모조리 쏟아 부어야만 해. 그게 내 방식이고 그게 내 유일한 승리법이야. 당신이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애티튜드를 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을 비웃던 가짜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천재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아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는 유난스러운 생존자일 뿐입니다. 태도라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오십시오. 당신의 애티튜드는 결코 적당한 최선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의심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는 겸손이 아니고 최대한의 최선은 꼴값이 아닙니다. 셰프는 고기의 익힘에 집착해야 옳고 가수는 무대에서 끼를 부려야 옳습니다.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애티튜드도 원래 그래야 옳습니다. 그러니 애티튜드를 품었다면 애티튜드 하십시오. 타인이 정해준 태도를 연기하며 숨죽이지 마십시오. 최대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알면 바뀝니다. 애티튜드 사화였습니다.